로마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 즉 로마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군대, 국민 모두 로마의 힘과 지배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은 조용히 공화정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로마 공화정의 몰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기원전 509년 로마인들이 잔인하고 오만했던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를 몰아내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선출된 집정관들로 이루어진 체제를 만들었고 모든 권력은 두 명의 매년 선출되는 집정관과 원로원에 확고히 집중되었습니다. 원로원은 파트리키, 로마 엘리트, 과두 정치가 평민들로 구성됐습니다. 로마의 평민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목소리도 없었지만 수세기에 걸친 항의 끝에 파트리키 아들이 권력을 나누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기원전 367년경에는 평민도 집정관이 될 수 있었고 새로 생긴 호민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천재성은 균형에 있었습니다. 두 명의 집정관이 서로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었죠. 원로원 300명 이 정치를 맡았고 시민회의는 법 제정과 관리 선출을 했습니다. 이론상으론 그랬지만 실제로는 투표 조작으로 부유층이 먼저 발언했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들은 시민을 부와 도덕성으로 나눠 세금 납부자와 전쟁 참여자를 정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직접 전장에 나갔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충성과 권력 획득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판사, 회계사, 그리고 시관리들이 하급 관직을 채웠고 모두가 원로원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공화국이었습니다. 견제와 균형, 폭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소수를 위한 조작된 체계였고 그 긴장은 결국 공화국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한때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부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고 외국인들이 돈을 내기로 동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정복당한 패자들은 일종의 세금인 트리부툼이나 공물을 냈고 때로는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금인 에스티펜디움도 지불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금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강대국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었고 그 돈으로 위대한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지 중에 패권자로 그리스인들을 대신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로 진군해 마그나 그라키아를 장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문화적으로 뒤처졌지만 과학, 철학, 예술, 의학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군사적 승리가 곧 이어졌고 로마는 마케도니아인들을 격파하고 카르타고인들을 유럽에서 몰아낸 뒤 마침내 카르타고 자체를 약탈하여 그 영향력을 북아프리카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군대는 도시마다 약탈하며 학살을 남기고 노예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성은 가정에, 남성은 들판 광산에, 교육받은 그리스인은 아이들 교육이나 귀족 오락에 동원됐습니다. 수백 년간 그들은 적을 굴복시키고 정복한 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한때 서로 싸웠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도시들 대신에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나의 정부로 통일돼 로마인 정체성을 공유했고 전쟁에서 동맹이나 패배자도 언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분열과 외국인 혐오로 실패한 반면 로마인들은 충성에 보상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이었고 관료제와 인프라를 만들며 법을 발전시켜 다른 지도자들보다 오래가는 시민사회를 구축했습니다. 폭군을 막기 위해 만든 정부였습니다. 그리스인은 지식으로 세계에 영감을 줬지만 로마인은 세계 통치 방법을 알았습니다. 로마는 훌륭한 통치의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부와 불평등이 함께 왔고 부가 늘수록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참하게 살았고 엘리트들은 특권을 지키려 거대한 영지로 물러났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표를 사고 모든 관리가 뇌물에 매수됐습니다. 사치와 부유층의 토지 독점을 막으려 법을 만들었지만 돈이 생기자 법이 느슨해졌습니다. 법은 남용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었고 토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농업에 의존해 국민을 부양했습니다. 로마가 강해지고 해운업이 성장하자 지중해 전역에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자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를 샀습니다. 그 노예들은 거대한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이제 엘리트 계층이 소유한 농장들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공화국의 중심이었던 평민 농부들이 이제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예를 사서 사업이 더 커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상업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바로 아래 계층인 기사 계급은 로마 비즈니스를 장악해 법이 유리할 때마다 이익을 위로 올렸습니다. 부패 재판도 있었지만 돈만 있으면 정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로마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더 어두운 무언가, 즉 탐욕도 탄생시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게 따라가는 동안 고리대금업자들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특히 세금이 인상될 때 그들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의 총독들은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평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는 종종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 201년처럼 전쟁이 길어지면 농장 유지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땐 엘리트들이 이미 땅을 다 샀고 노예들은 무료로 일하고 있었죠.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엘리트들이 500에이커 이상 토지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뇌물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롬에는 너무나 많은 무료 노동력이 있어서 외국 출신 노예들이 평민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농부들이 빈곤해져 일자리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들판을 떠나 도시에서 임시노동 일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수도교, 목욕탕, 도로 건설이나 장인, 연예인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료 곡물에 의존해 생존했고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은 생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롬에는 사창가가 가득했지만 장녀들은 주로 노예이거나 해방된 여성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여성 시민들도 몸을 팔았고 남성들을 위한 고급 동반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일부 여성들은 구걸, 검투사, 경호, 때로는 범죄에도 연루됐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세기 후 산업혁명 때 로마의 가난한 전직 농민들은 더러운 도시 빈민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의무, 겸손, 희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본 건 달랐습니다. 가난, 절망,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나요? 플리니우스 장로는 이것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플리니우스 장로는 이것이 단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 문화 자체가 현혹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에게 로마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외부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부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경기를 통해 불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부패에서 관심을 돌리려 검투사 경기를 열었습니다. 빵과 서커스였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이런 폭력 구경거리가 정기적인 대중 오락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은 힘들었지만 무료빵과 정기적으로 허용된 잔혹한 오락 덕분에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불평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더 많은 행사를 열수록 그는 더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거리가 위험해지자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설 경호원 조직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대가만 주면 이 남자들은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단순히 VIP가 중요한 곳에 가는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푸블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풀케르, 평민조의 호민관은 거리 갱단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위협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의 폭력배들은 권력을 노리는 정치인 티투스 안니우스 밀로의 폭력배들과 계속 충돌했습니다. 밀로는 그 정치가의 친구였습니다. 키케로는 결국 풀케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추방당했고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반란을 일으키다 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입니다. 거리에서는 폭행, 암살, 갱단 전쟁이 흔해졌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대낮에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고 폭동이 일어나 집들이 불타 무너져 내릴 때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주요 빈민가인 수브르바 지구에서는 도둑, 소매치기, 강도, 사기꾼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등 심화로 빈곤 범죄도 늘었습니다. 롬에는 부가 넘쳤지만 절망에 빠져 고대식으로 죽거나 음식 빚을 두고 자주 다퉜습니다. 경찰력도 없었습니다. 보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로레타리, 피로레타리로 불렸으며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군 복무는 면제됐지만 비상시엔 소집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표권이 거의 없었고 사회 계층에선 노예 바로 위였습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그들로 가득했고 도시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결국 훌륭했던 공화정은 완전한 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인 티베리우스는 제3차 포에니 전쟁 당시 민중들에게 일종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 성벽을 처음 오른 로마인으로 살아 돌아와 그 경험을 전했습니다.
정치에서도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로마 빈민을 돕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 진보적 포플라레스 소속으로 평민을 대변했습니다. 오늘날 그 형제들은 영웅적인 로마의 사회주의자들이거나 혹은 포퓰리스트 선동가들로 여겨집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합법적으로 토지 재분배를 제안해서 했는데 부유한 사람들, 그중 많은 이들이 원로원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에게서 일부 토지를 빼앗아 무산 계층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엘리트 계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라쿠스 형제들에게 분명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133년에, 가이우스는 기원전 121년에 죽었습니다. 가이우스는 형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 자살했습니다. 티베리우스처럼 가이우스의 추종자들도 숙청당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3,000명의 남성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개혁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후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것이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죽여라. 로마는 원래 폭력적이었지만 이제 정치인들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키케로는 티베리우스의 죽음이 국민을 두 개의 뚜렷한 집단으로 나눴다고 썼습니다. 소수 부유층은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분노한 대중을 등에 어분 정치인은 계급을 넘어 출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는 양극화되었습니다. 옵티마테스는 전통과 법률, 원로원 권위의 수호자였고 포플라리스는 불의에 맞서는 평민 옹호자라 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익을 위해 싸웠고 또 사리사욕을 위해 행동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있었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분열은 결국 나쁜 결말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와 주요 곡물 공급지 시칠리아 모두 가뭄과 역병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노예들이 일으킨 제1차 세르빌리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가이우스 크라쿠스 덕분에 이제 국영 곡물 창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군 징집에 인도적인 법률을 도입했지만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기원전 107년 북아프리카에서 우구르타와의 전쟁 중 뛰어난 야망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영원히 바꿀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땅 없는 가난한 남성들에게도 군대 모집 기회를 열었습니다. 최초로 가장 가난한 시민들도 로마 군단 복무가 가능해졌고 역사가들은 이를 프롤레타리아화라 부릅니다. 진보적으로 들렸지만 군인들은 좋아했고 마리우스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심이 생기면 장군은 큰 추종 세력을 모을 수 있고 이는 로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군인들은 더 이상 시민의 의무로 공화국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인 마리우스를 위해 복무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충분한 보수를 주었습니다. 원정 후 그들은 상원이 아닌 마리우스에게 토지와 연금,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전 시민 민병대였던 군대는 이제 전문 상비군이 되어 충성심이 지도자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용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결국 그 병사들은 매우 충성스러웠으니까요. 이전 세대 병사들은 농장에 돌아가 무엇을 받았나요? 그들을 쫓아낸 노예 소유 엘리트, 빈민가, 실현되지 않는 정치적 약속뿐이었나요? 로마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전역에 영토를 두고 싸워 결국 승리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는 대체로 자치권을 가졌지만 남성들은 로마 군사 원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로마 군단엔 오히려 동맹국 출신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불러왔고 결국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시민권 문제로 반란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늘에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이지만 문화는 달랐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그 대가로 더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루푸스, 평민의 호민과는 폭도들을 배경으로 더 많은 외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에 찬성했지만 더 많은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유권자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엘리트들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로마의 수천 명의 시민을 늘렸지만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며 공화국의 대규모 군대 모집을 강요했습니다. 로마 지휘관 중 한 명은 술라로 잘 알려진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펠릭스였습니다. 그는 몰락한 파트리키 출신의 뛰어난 장군으로 마리우스 밑에서 복무했고 이제 이름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폰투스 미트리다테스 6세는 그리스계와 이란계 혼혈로 강력하고 매우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로마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를 물리치는 것은 로마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며 순례에게 부와 명예, 영원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영광을 원하던 마리우스는 원로원에 의해 원정군 지휘관으로 선출되자 정치 동맹들을 활용해 지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논란이 많은 스쿨피키우스 루푸스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술라는 전혀 감명받지 않았고 많은 돈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선 마리우스와 술피키우스가 포퓰리즘적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원로원이 반대한 그 법안은 기존의 엘리트 가문들로부터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술라를 이용해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피키우스의 폭도들과 술라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소외에 분노했습니다. 엘리트의 지원을 받은 술라는 남부 이탈리아의 군단을 로마로 징역시켰습니다. 이는 로마 장군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는 병력이 있었고 그들은 도시로 행진해 길을 막는 자를 제압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마리우스는 도시에 병력이 없었습니다. 술에게는 쉬운 일이었죠. 마리우스는 도망쳤지만 언젠가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는 부패와 불평등으로 내부 붕괴 중이며 군사 쿠데타도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공화국은 전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시민적 덕목을 자랑하던 곳이 이제는 혼란과 무력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술라는 마리우스, 술피키우스와 그 지지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군이 아니며 질서를 위해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좋은지 안다고 했고 아무도 임팩에 임파지 임픽. 원로원은 12명의 외국적 살해와 재산 압수를 승인했습니다. 술피키우스와 마리우스가 맨 위에 있었고 나머지는 호민관이며 귀족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스페인이나 아프리카로 도망쳤고 술라는 현상금 사냥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중개혁가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술라가 했던 일은 통치 방식에 있어서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술라가 동방에서 미트리다테스와 싸우는 동안에 말이죠. 마리우스는 로마로 다시 몰래 들어와 또 한 번의 살육과 복수를 자행했습니다. 술라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도시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마리우스는 다시 사라져 질서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술라는 독재관으로 임명됐지만 전통적 6개월 이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는 적 명단을 공개해 명단에 오른 사람을 현장에서 죽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압수되고 가족들은 파멸했으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옛 친구와 경쟁자를 밀고하여 불을 쌓았습니다. 술라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이름이 적힌 공고문을 벽에 못질하게 했고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지명 수배된 주인을 죽인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옛 방식대로 도끼로 직접 몇 명의 목을 베고 시신을 훼손해 거리에 끌고 다니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명 수배자 돕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은 느리고 공개적으로 집행되어 일부는 이번에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술라의 가까운 동맹들은 후한 보상을 받았고 젊은 장군 폼페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명 수배자 사냥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은 한때 마리우스의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폼페이에 대해 더 들을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처럼요. 수천 년 후 술라는 자신이 무력으로 공화국을 구하고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권력이 법이나 선거가 아닌 가장 강한 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술라가 기원전 78년에 죽었을 때 겉으론 공화정이 복원된 듯 했지만 내부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원로원을 강화하고 호민관들을 침묵시켰으나 그 대가는 곧 폭발할 분노가 쌓인 곳이었습니다. 분노 속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는 술라의 옛 동맹으로 양심이나 자신의 야망을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레피두스는 집정관이 되어 술라 개혁을 되돌리고 몰수된 토지 반환, 평민 호민관 권한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민중 권리 수호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이용해 도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로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반역자로 낙인 찍어 다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레피두스의 에트루리아 군대는 폼페이우스, 즉 대다 폼페이우스로 알려진 인물에게 패배했습니다. 레피두스는 북쪽으로 도망쳤고 곧 사망했습니다. 로마는 혼란스러웠지만 폼페이우스는 국가적 영웅이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질서 회복을 위해 로마에서 가장 부유했던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술라 밑에서 장군으로 복무하며 독재 시기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추방당한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여 큰 이익을 얻은 재산 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도 야망이 컸고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제3차 노예 전쟁에서 스파르타쿠스에 맞서 군대를 이끈 것도 바로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6,000명의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반란군들은 한때 검투사였고 수만 명의 남자들에게 로마와 싸우는 법을 훈련시켰으며 한동안은 실제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는 결국 승리했고 사람들에게 그는 오늘날 기준으로도 싸울 줄 아는 억만장자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로맨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두 영웅이 있었으나 그들은 불화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의 군단이 도착해 노예 반란을 끝내고 반란군을 흩어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지만 실제로 힘든 전투를 모두 치른 것은 크라수스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와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돌아오자 보상과 높은 관직을 원했습니다. 기원전 70년 두 사람은 공동 집정관이 되어 호민관 권한을 회복하고 법정을 개혁했습니다. 웬러원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너무 약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정치의 게임에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야망이 크고 웅변에 능하며 두려움 없는 그는 최고의 군사 지도자가 되어 부하들에게 잘해주고 그 대가로 강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외국인을 정복하고 로마의 부와 영광을 가져다준 지휘관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강해지자 오히려 위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우스와 그의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귀족이었지만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고 숙모 율리아는 마리우스와 결혼했습니다. 카이사르 가문은 귀족 옵티마테스가 아니라 평민파 포플라리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남성에게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라는 숙청을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아직 10대였고 술라의 주목을 끌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마리우스의 동맹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키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술라는 카이사르에게 그녀와 이혼하거나 죽으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세 번째 선택지인 도망을 택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됐지만 술라는 나중에 그를 살려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술라는 카이사르를 또 다른 마리우스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술라 사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이름을 날렸습니다. 카이사르는 해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몸값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나중에 그들을 추적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베어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민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비밀 동맹을 맺어 제1차 삼두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원로원 권력을 주었고 60년대 후반 로마는 다시 분열됐습니다. 원로원은 늘 그렇듯 내부 싸움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야심찬 장군들은 지방에서 명성과 군대를 쌓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동방에서 영웅으로 돌아왔지만 원로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과 속주 행정 및 세금 징수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후원자들을 위한 부채 탕감 법안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권력의 사다리를 더 오르고 싶었지만 돈과 강력한 가문 연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고 크라수스와 폼페이만큼 강한 이는 없었습니다. 이 세 남자는 이상적 동료는 아니었지만 이해관계가 맞아 동맹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어 폼페이의 법안과 크라수스의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그 대가로 그들은 그의 군사 경력을 지원하고 자금을 댈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또다시 강한 남자들이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공화국은 더 이상 통치되지 않았고 전리품처럼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거의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운명은 이제 장군들과 억만장자들에게 달렸습니다. 수년간 카이사르의 갈리아 승리는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한 부족들을 물리치고 바다를 건너 대영 제국 땅까지 갔습니다. 수세기 후 로마인들은 북쪽 요크셔까지 진출해 스코틀랜드 부족을 막으려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세웠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리튼에서 영구적인 영토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군단을 그곳까지 이끌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원전 55년 처음 상륙한 카이사르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1년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심지어 무장한 전투 코끼리까지 이끌고 와서 카이사르는 여러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곡물과 노예, 그리고 로마에 대한 연간 조공을 확보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고국에서 크게 칭송받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땅, 민족, 기술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왔고 보았으며 정복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북부 이탈리아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승리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그는 여러 부족의 300만 병사와 싸워 3분의 1을 죽이고 또 3분의 1을 노예로 삼았다고 추정됩니다. 논란이 되는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군대와 함께 800개 도시와 300개 부족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존경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큰 반감도 따라왔습니다.
그가 갈리아를 정복할 때 로마는 내부 분열 중이었고 제1차 삼두 정치는 이미 붕괴됐습니다. 크라수스는 영광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총독으로서 파르티아 제국을 상대하겠다는 경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인들은 강했고 크라수스는 카이사르나 폼페이처럼 군단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카라이 전투에서 전멸해 로마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크라수스가 사라지자 삼두 정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폼페이우스 역시 군사적 천재였지만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은 다시 수군거리며 곧 폼페이우스가 공화국과 그들의 이익을 지킬 것에 동의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와 결혼해 동맹이 강화됐지만 율리아가 출산 중 사망하며 그 유대도 사라졌습니다. 대담한 조치였지만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명령을 내리자 로마의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치계에서도 그리고 분명히 민중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신속하게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으로 임명하여 명목상으로만 아니었을 뿐 사실상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도시의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법의 지배는 토론이나 투표가 아니라 폭력으로 집행됐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새 지위를 이용해 카이사르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에게 군대 해산과 로마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는 거부했고 국가의 적으로 선포됐지만 그는 카이사르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정복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10일 역사가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는 현재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오직 한 군단, 레기오 13기함이나 만 데려갔지만 그 군단은 그의 최전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와 폼페이우스, 많은 귀족들은 내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카이사르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로마는 부패로 가득 찬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며 협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카이사르가 로마로 진군하자 원로원 의원들은 두려움에 달아났고 폼페이우스와 그의 군대 역시 맞서 싸울 자신이 없어 도망쳤습니다.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폼페이우스는 패배해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죽여 그의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로 카이사르는 분노해 전쟁을 준비하고 로마에서 상상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등 자신에게 맞선 대부분을 용서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지휘하는 동안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진보적이었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지만 여기는 로마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규칙을 어기고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원로원을 채웠고 총독직에 임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는 점점 독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민관 권한을 약화시켰고 이는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루페르칼리아라고 불리는 다산 축제에서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말했습니다. 민중이 이 왕관을 저를 통해 당신께 드립니다. 수십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막아야 한다고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월 15일, 즉 마르스의 이드에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은 로마인들에게 빚을 갚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날, 원로원 의원들과 동맹자들은 폼페이 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렸지만 카이사르는 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칼푸르니아는 그날 아침 카이사르가 살해되는 악몽을 꾸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절친 중 한 명이 징조를 무시하고 원로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그와 다른 사람들을 따라 회의장으로 갔지만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안토니우스를 붙잡아 다른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모르는 채 자리에 앉아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사실 음모자들이었고 토가 아래 단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은 티리우스 킴베르 상원으로 그는 카이사르의 토가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이게 무슨 폭력이냐 라고 외쳤고 카스카가 단검으로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카이사르는 카스카 이 악당가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약 60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는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칼로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총 23군데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카이사르는 쓰러지며 브루투스에게 너마저도냐 아들아?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음모자들은 거리에서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다 라고 외쳤지만 환호 대신 주먹을 맞았습니다. 건물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며 공화국의 운명은 다시 피비린내 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두 번째 삼두 정치를 구성해 권력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자들과 그들의 동맹을 물리치고 로마 공화국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30년 악티움 해전 패배 이후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죽었고, 전설에선 클레오파트라가 뱀에 물려 죽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독을 마셨다고 봅니다. 레피두스는 권력 다툼 끝에 추방되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종신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공화정과 민주주의는 끝나고 로마는 제국이 되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로마에서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국 초기에는 2세기 동안 평화와 번영, 팽창이 이어진 황금기였습니다. 살육이 멈추고 도시가 번영하며 로마는 영국까지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등 폭군의 시대가 왔습니다. 로마는 한때 7천만 명 인구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며 지구의 중심, 세계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쇠퇴와 혼란이 찾아왔고 내부 분열을 틈탄 야만족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로마 민주주의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 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유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가난한 이들은 잊혀졌으며 사람들은 이념과 부패한 야망에 휘둘려 분열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평등에서 비롯되었고, 불평등이 심화화되고 절망과 폭력이 퍼지면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몰락을 알면 역사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의 최후를 확인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